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항과 대화정책 그리고 위정 척사 운동을 봤었는데 이런 위정 척사 운동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1882년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모군란의 배경을 보면 먼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구식군인들 차별받았잖아요. 별기군에게는 좋은 옷과 그리고 월급과 새로운 군사 우려, 새로운 무기 이런 거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던 조선 정부에서는 군인들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군인들에게 월급이 끊임없이 나가지 않았어요. 당시 군인들의 월급은 녹봉, 쌀로 지급이 됐는데 선해청에서 지급되던 이 쌀이 몇 달째 지급되지 않다가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지급됐던 월급마저도 쌀 가마니에 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모래나 겨가 섞여 있는 월급이 나갔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격분한 구식군인들이 1882년에 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 이모군란이고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면 도시 빈민들도 참여해요. 이들은 사회적 변화가 심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노동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식량을 사다가 먹고 살 텐데 지금 개항된 이후에 무역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됐겠죠. 그러면 쌀값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폭등은 필연적으로 도시 빈민들의 굶주림을 낳게 됐고 결국 도시 빈민도 이 이모군란에 참여하면서 이모군란은 구식군인과 도시 빈민이 참여한 대규모 변란으로 이어집니다. 자, 가장 눈앞에 보였던 선해청 당상관 민경호를 죽이고 그리고 궁궐로 쳐들어가요. 이들의 목표는 누구였냐면 민씨 정권과 이건 보통 왕조 시대에 변란이 일어나면 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백성들은 보통은 모든 문제는 악덕한 관리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 민씨 정권의 우두머리에 누가 있냐면 명성황후 민씨가 된 거죠. 자, 이 민비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알려져 있는 사실로는 당시 명성황후 민씨가 궁궐을 빠져나갈 때 궁녀의 복장으로 위장을 하여 빠져나갔고 약 3달간 궁궐 밖에서 장원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피신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성황후 민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선생님 개인적인 평가로는 너무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보아볼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조금 그녀의 죽음, 그러니까 일본 낭인들에게 너무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할 인물은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당대의 인물로에게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도 현대에 와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마치 위인처럼 숭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99년들은 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치를 이어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다시 하야에 있던 흥선대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이 집권하면서 이 모든 문제는 개화정책이 있다. 개화정책을 중단시킵니다. 별기군 없애! 기리창, 강문국, 전하국, 우정성국 전부 다 중지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개화정책이 추진되다가 역으로 반동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민씨 정권이 전부 다 뭐라 했냐? 그것이 아니었죠. 명성황후 민씨도 도망갔고 수많은 피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여요. 도와줘요? 청나라 하고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천군이 들어오면서 군사력이 약했던 조선군은 천군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한 채 천군에게 이모군란이 진압하게 됐고 이 모든 책임은 다 흥선대원군에게 있다고 해서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를 해가요. 인질로서. 어떻게 보면 자주적인 국가였던 조선의 입장에 굉장히 큰 상처를 안겨다 준 사건입니다.
왕이 고종이잖아요. 왕의 아버지를 지금 다른 나라 군대가 잡아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민씨 정권이 들어섰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친청, 청나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청나라와 가대 관계를 유지해서도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았는데 청나라 스스로도 아편전쟁 이후에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여러 가지 간섭을 하기 시작한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아예 청나라 관리 마젠창이라는 사람도 파견이 됐고 이와 함께 독일에서 와서 청나라에 와 있던 웨란도르프라는 사람이 함께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의 여러 가지 외교나 경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시기가 이모군란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 친청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리고 이름이 너무너무 어려운 조약이 하나 체결됩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되게 돼요. 13강 때 다시 나오게 될 조항이에요. 13강 내용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거든요. 이름은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보통 사람들이 지켜야 될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될 장정, 규칙, 규정, 조약이에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조약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원래 청나라는 중원의 중화국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본인이 중심이고 나머지 다 오랑캐인데 다들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싶어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한 때가 아편전쟁 이후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국이 서양 세력에게 자신의 이권들을 경제적 권리들을 빼앗겨 가요. 그런 가운데 청나라가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이 두 나라만큼은 나에게 조공을 바쳤던 조공국이다라고 두 나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이었고 또 하나는 베트남이었어요. 이 두 나라를 붙잡고 있는데 지금 일단 조선에서는 일본이 먼저 개항을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는 우리의 힘이 가장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베트남은 변화가 생겨요. 1850년대 프랑스가 베트남 남부지방으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동아시아에서 배운 사람은 잘 알 텐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베트남이 프랑스의 영향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어가는 시기였어요. 청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이 두 나라를 붙잡고 싶어서 이런 과거라면 하지 않았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내륙 통상이에요. 원래 전 근대 사회에서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역을 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조공을 하러 갔다가 조공에 대한 하사 답례품을 받아서 오면 공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고 사적인 무역이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 무역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공언할 수 없을 만큼 공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인 내용이 나왔던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된 거죠. 주로 일본 상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2년까지의 무역의 대부분은 일본 상인들이 중심이 된 거류지 무역이에요. 거류지 아까 봤었죠?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거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10리, 4km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자, 이 거류지 내에서만 무역이 일어났는데 청나라 상인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나라는 자기들 힘 강한데 지금 조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야, 우리 내륙에 들어가서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들어가서도 무역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내륙 통상이에요. 그래서 1882년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상행이라는 활동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대로 계속됐으면 아마 조선과의 무역의 중심 축은 일본에서 청나라로 넘어갔을 거예요. 완전.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13강에 다시 나옵니다.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면서 본인들도 내륙 통상, 육지로 들어와서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청나라와 일본이 경제적으로 조선을 두고 마구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겠네. 그러면 이 이후로는 사이가 조선을 두고 점점 더 안 좋아지다가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경제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모군란의 이제 결과 영향으로는 조총상민수를 무역장정도 있지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본이 이 이모군란의 군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때려부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죽었냐면 별기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일본 교관이 죽고 그리고 건물이 불탔다.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해달라. 배상금 받아요. 어디서 했냐면 인천 제물포에서 내렸기 때문에 제물포조인데 배상금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주둔하는 경비병도 주둔해요. 다시 말하면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는 조선이라는 우리 자주국가인데 자주국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로는 조총상민수령 무역장교과 제물포조에 체결되면서 지금 양나라의 양국에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변화로는 바로 개화파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모군란 때문에 잠시 동안 개화 정책이 중지되긴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도 이모군란이 진압된 이후로도 다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한쪽은 보다 온건에서 온건 개화파, 또 한쪽은 급진 개화파라고 불리는데 주로 이제 연령대가 높았던 이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급진 개화파는 권력을 아직 가지고 못한 보통 20대 중심에 아무리 많아봤자 그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양반, 아주 잘 나가는 양반가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두 집단을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윤식, 김홍진이라는 인물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김옥균, 박용효라는 인물인데 뭐 보통 요즘 한국사 쉽게 나오니까 김옥균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좋을 사람이에요. 박용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의 압박도 있고 그리고 공개적인 이 녹화에서는 얘기를 하기 좀 그러니까 욕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들은 온건개화파의 경우에는 청나라에 대한 믿음을 아주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청나라의 모델 양무운동이었고 양무운동에 따라서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 동양의 도는 법, 제도라고 쓰거든요. 우리의 제도와 법을 그대로 둔 채 서양의 기술만 차용하자는 것이 온건개화파. 다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맞자는 거네. 온건하네 라고 쓰는 거고. 반면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모델 메이지 유신, 일본의 개화 모델이었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하자. 메이지 유신은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문명 개화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친척파, 이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쁜 이미지의 친일파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친일파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사실 친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기회주의, 이기주의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어떤 짓도 나라를 팔아먹는 짓도 서슴없이 하는데 당시 권력자들이 일본과 가까워야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친일파라고 해서 이 당시 약간 일본하고 가까웠다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어떤 나라와 더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기회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친일매국노의 첫 번째 손가락을 꽂는 사람이 이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처음에 친러파, 친미파라고 해서 친일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특정 나라에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바라보고 그것이 결합됐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친일매국노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청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막 이 뉴스나 신문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정말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살았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민족을 대변하지 않고 일본의 극우를 대변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 개화파의 분화로 인해서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요. 의의예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실패했지만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전개는 먼저 급진개혁파. 급진개혁파 중심 누구?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겁니다. 왜 이렇게냐? 원래 급진개혁파는 청나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분화된 이유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여기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젊은 양반 자제들이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나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만 조선 조정은 청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옥균이나 박영효나 서강범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연락을 하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개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권자들이고 이쪽 급진개혁파는 이제 막 새병아리 관직을 하나둘씩 맡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당시 조선의 가장 큰 국가적 문제는 뭐였냐면 재정 문제였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는데 당시 청나라에서 보냈던 고문이었던 멜란도르프가 돈을 새로 책제해요. 어떤 돈이냐면 상평통보의 5배에 해당하는 돈, 당 5조를 찍어서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게 돼요. 급진개혁파 반대합니다. 그렇게 당오전과 같은 옛날에 등백전 찍었었잖아요. 흥선대문대 기억나죠?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이런 고액 화폐를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된다. 차라리 차관을 빌려오자. 차관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돈을 빌리는 건데 차관을 빌려오겠다. 어디서? 일본에서 내가 빌려오겠다.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으로 갔는데 차관을 빌려오지 못하고 대신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이 급진개혁파가 언제 이 사건을 일으키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1884년 우정총국이 이제 만들어지기로 했거든요. 개국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우정총국이 바로 급진개혁파의 중심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갖 관료들이 모였을 때 이 축하회 때 정변을 일으켜서 본인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자라고 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자, 결국 정변을 일으켰어요. 눈앞에 보이는 온공개혁파를 막 죽이게 됩니다. 이때 칼을 맞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매우 있었던 사람이었고 당시 명성황후 씨의 조카였던 것 같아요. 조카였어요. 제일 먼저 칼을 찔러요. 그리고 나서 급진개혁파가 창덕궁으로 가서 고종을 속입니다. 지금 난을 일으킨 사람인데 위험하니까 피신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신을 가자고 하면서 사실상 왕을 자신의 수중 하나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표해요. 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조정이 완성이 됐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10년 뒤에 나온 공화국민운동의 패정개혁안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 정강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4대 관계를 펼치는 일이에요. 흥선대원을 귀환시키자. 이 사람들 흥선대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급진개혁파잖아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썼던 흥선대원은 뜻이 맞지 않지만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이 청나라에 잡혀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부당한 관계다. 불평등한 관계다. 일단 흥선대원을 귀환시켜서 4대 관계를 없애고 그리고 세금제도 토지로부터 받는 세금제도를 바꾸자. 그 지조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정 1원화. 지금 국가가 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걷고 돈을 집행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집행되고 있는데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곳으로 모두 모으자. 원래 근대 국가는 재정과 관련된 것들은 한 부서로 모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재정기획부라는 곳에 돈이 몰려있죠. 모아야 된다. 어디로 모으냐면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자. 그리고 근대 국가라고 한다면 산업공상의 신분상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인민을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파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왜 끊겼냐면 긴급 문자가 왔어요. 긴급 문자가 오면 동영상이 끊기더라고요. 원래는 비행기 모드로 두고 녹화를 써야 되는데 빨리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왜 높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잘 나가는 양반 자제의 양반 가문의 아들들이었어요. 자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눈 딱 감고 조금 불합리한 불편한 현실을 그냥 넘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험한 일을 벌였던 거죠. 물론 실제로 끝났지만 물론 이 사람들의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과도하게 일본에 의존했다는 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이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토지제도의 개혁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민중들이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파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했고 그리고 또다시 도와줘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급진계파의 정권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삼인천하라고 부르고 대다수의 급진계파들이 다 도망가요. 김옥균, 박영효, 또 이제 유길준 다 피신을 가고 서재필 다 일본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역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들어왔던 사람이 나중에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이었던 미안 스카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는 어떠냐? 갑신정변의 결과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는데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고 배상금은 지불하는. 야, 일본은 꾀꼬는 자리 타가요. 기분이 안 좋아. 배상금. 반면 중요한 조약이 하나 있으니 텐진조약입니다. 중국 베이징 옆에 있는 텐진이라는 곳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만났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두 나라 모두 다 조선의 이권에 관심이 있구나. 조선을 둘 다 노리고 있구나. 차치자금사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 나라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공동 철수해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다 조선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 두 나라 중 한 나라라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 꼭 통보해주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이 조약이 빌미가 돼서 1894년에 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의 빌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텐진조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을 좀 보면 조선을 둘러싸고 지금 청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를 차지하고 나서 러시아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예요. 부동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제국주의 시대라고 했던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인데 제국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는 영토는 제일 넓지만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얼지 않는 항구가 없는 거예요. 북쪽에 다 배가 어는 거예요. 지금 배라면 어느 정도 얼음들을 막 깨고도 갈 수 있는데 이 당시는 항구가 얼어버리면 바다 앞에 바다가 얼어버리면 상상 초월해서 얼마나 중요한 바다 앞에서요. 얼어버리면 배를 못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누가 있어요? 조선이 있어요. 러시아가 호시탐탐 조선을 옵니다. 근데 이 러시아를 몹시 미워하는 나라가 유럽에 또 있어요. 어떤 나라는? 영국이에요. 이미 전쟁도 한번 벌였었고. 그래서 이 영국이 저 바다 멀리 있는 영국이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개입을 합니다. 제주도 북쪽에 있는 섬 거문도를
1885년부터 87년까지 영국이 야 우리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라는 러시아 견제 구실로 무려 3년 동안이나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3년 후에는 청나라의 중계를 받아서 영국이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을 사이에 두고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게 아니죠. 이 관심이 우리나라를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후에 조선을 둘러싸고 분명히 조선이 화약고가 돼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영사였던 부들러라도 주장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 출신이었던 6.1준의 경우에도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주장하는데 중립국 하면 스위스가 떠오르죠. 스위스가 중립국을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힘이에요. 막강한 힘이 필요했지만 힘이 없는 조선으로서는 중립화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점점 더 다른 나라에 호시탐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저항을 할 것인가 동학농민운동이나 감호개혁과 같은 내용들이 우리 11강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